서로 예.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민주당부터 의석 제일 많으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인플루언서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였던 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나 연예인 줄 알았네. 예. 그 과 전공이 그쪽이죠? 준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연습생까지 했었습니다. 누구 닮았는데? 누구요? 타조알 모르는 거야? 타조알이요? 타조알 안 닮았어. 연예인이요? 제가 잘 몰라요 연예인. 그 지현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 연예인이면 네. 다 칭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이제 번째로 논란에 예.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남아경입니다. 오늘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TV에서만 봤어요. 저희 약간 뭐였지, 연예인 그때? 만난 느낌입니다. 아이고야. TV 말고 MC 할 쇼츠 때-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토론회 다 봐요. 진짜요? 누가 못하나 놀리려고. 네. 다음날 바로 놀려야 되거든. 네. 와 졸라 못하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고인물 김민규 썩은 대표 물. 나오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꼬꼬마 비대위로 좌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랑 PD님한테 방송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좌천이 아니라 특채더라고요. 특채죠 특채. 감사한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특채죠. 특채. 이렇게 이 조합은 최우민 기자가 다 이렇게 골라봤는데 야 조합을 해봤는데. 욕먹을까봐 나한테 미리. 네. 아니 예. 나는 몰랐지. 최우민 기자 이거 좀 취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취지는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프레시팔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이랑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그것도 이제 예산 7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컴퓨터 데스크탑 네. 70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서 그래서 150만 원짜리 올려달라 이러면서 시작하다가 그때 이준석이 떠나고 당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을 한두 명씩 이제 네. 불러보기 시작해서 그때 온 게 이제 박민영 네. 뭐시기 또 누구야 그 토론 대회 나가는데 말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한 5, 6년 지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그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 듣는 것도 사람들 좋아하고 또 저희도 이제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이제 20대 분들을 좀 모셔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 서로 이제 쌈박질도 좀 하고 이제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뭐 말을 안 들어 잘 전화도 안 받고 카톡으로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MZ식. 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젠지 애들은 뭔 생각하나 근데 몇 년생이세요? 뭐 저는 2001년생입니다. 저도 민철님이랑 동갑입니다. 2001년생이고 제가 2살 어립니다. 03년생. 막내. 언제까지 막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4년 했거든요. 나중에 약간 한 10년 지나면 정진석처럼 될 것 같아. 정진석이요? 어떤 정진석? 저희 정진석 육모 실장님? 실장님? 그거 이제 다 아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나오게 되셨어요? 여기요? 네. 뭐 최우민 기자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뭐 일단은 제가 원래 안 유명할 때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부터 최우민 기자님을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한번 뵀었고. 제가요? 예.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제가 내통하는 거 다 들키잖아요. 그래요? 네. 이거 완전 좌파였구만. 조용히 해. 아니, 좀 다 편집해서 넣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요? 네, 기자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젊은 애들은 무섭다. 네, 그래서 저도 늘 좋아하는 기자님인데 근데 뭐 불러주셔가지고 뭐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출연했습니다. 남아경 씨는 저희가 사실 그 토론회 끝나고서 굉장히 둘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남아경 씨를 모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또 요즘 또 반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한 분들이 하도 이제 악플 달고 아주 이제 항의 전화도 주고 이러셨는데 제가 또 꿋꿋이 그래도 한번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나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이 못 나가게 안 하던가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 뭐 전화번호도 없고요. 그래요? 친밀한 사이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명의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조금 더 당의 올바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오늘 이렇게 제가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기자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저도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고생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 바퀴벌레로 태어나기는
되느냐 바퀴로 태어나게 되느냐 그거 저 질문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요? 아 위에서 시켰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발언한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있어가지고 국민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송구까지 아니고 그냥 확실히 최민희 의원보단 낫네요. 근데 본인이 다 자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걸 보니까. 아니 남탓 좀 해도 돼요. 그런 건 질문이 자기가 쓴 게 아닌데 MC는 어쨌든 진행자로서 대본을 그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은 책임 당원이어가지고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것들. 남 탓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나 지금 신기해. 그 전공이 원래 뭐예요? 제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극 전공. 근데 지금 이제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그 톤이나 말할 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희 분위기가 이제 술 한자냐 이런 분위기인데 원래 이런 톤이 방송용이에요? 아니면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약간 소통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좀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컨셉 아니야? 이런 말에 많이 들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마술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마술사요? 네, 그래서 무대 위에 서는 게 좀 직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굳혀졌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그럼 그냥 남자친구 유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아유, 뭐 연애 이야기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답은 해야 돼요. 아유. 여기가 그런 데가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도 네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으로 넘어가시죠. 살짝 빨개지는데. 아이고요. 부끄러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 MBTI가 뭐예요? INTJ입니다. 아 INTJ야. 그 뭐 MBTI 뭐요? 뭐 있어요, ESTJ랑 근데? 비슷해요. 네. 아니 뭐 그 맞아요 그게? 너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김민규 대변인도 또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시험 끝났고요. 아 네. 나도 이게 얼마 전에 놀자판인가? 시험 봤는데. 그렇습니다. 왜 벌써 시험이 끝나지? 11월이잖아요. 지금 끝나요. 중간고사 아니,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2월이고. 네. 세 분은 원래 아시던 사이예요 그러면은? 민철 형님은 원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둘 다 원래 좀 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두 명이 친한 두 명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친구들 만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원래 알아요? 제가 민철님이랑 2023년도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도 민철님이라고 해요 계속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 한 번도 많이 논 적은 없어요. 아 진짜? 약간 컨셉인데 일부러 하경 씨가 늘 저렇게 연극 톤으로 정제돼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항상 하경님으로 얘기했죠. 한 10년 뒤에는 반말하시죠. 네. 10년 뒤에 하잖아요. 선긋는. 요즘 친구들 좀 약간 어때요? 두 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01년생이면은 할배다. 학교에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뭔 소리야? 너무하십니다. 졸업하셨죠. 네. 한 방 먹었네. 네. 오늘 어쨌든 대사 그 대본은 하나도 안 정해졌는데 네. 그냥 이런 나이에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남아경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론회에서 메인 앵커를 진행하셨었고, 그다음에 민철 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대박 났죠?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당선이 되면 대박이었을 텐데 요즘 뭐 10대들 사이에서는 10대들의 김어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족하세요 별명에? 네, 저는 존경하는 분이라서 만족합니다. 누굴 존경해요? 김어준. 그래요. 어떤 김어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기 농담이야 또 뭘? 전 두 분 다 여기 보수의 김어준이라고 자주 불리시던데. 농담인데. 근데 어쩌다가 그 요번에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가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20대 아니, 친구들이 어떻게 뭐 사실 젊은 나이에 정치하면 다들 알겠지만 뭐 정치한다고 이야기 안 들어주잖아요. 네. 청년들 하지만 늘 그냥 행사에 동원되는 존재였지 뭐 정치적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정치를 컨텐츠로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10대 20대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되게 어쨌든 보면 인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당호 최고위원이랑 또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럼 기회가 있으면 나가야죠. 그래서 나갔고 사실은 저도 저를 테스트해보는 기회였어요. 왜냐면 소위 이제 청년들 정치한다고 하면 뭐 기성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만큼 했을 때 그들보다 잘할 수 있냐는 또 다른 얘기여서 되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평당호 최고위원 후보까지 되면서 제가 한 그래도 100대 1은
100대 10 정도는 뚫었거든요. 그래서 서류 뚫고 면접 뚫고 그리고 그 토요일에 킨텍스 당원 100명을 전국에서 모아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토론이랑 연설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별 토론에서 3명이서 토론했는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제가 17대 7로 이기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 올라갔고 최종 후보에서도 토론하면서 그 토요일 날 끝나고 당원분들한테 인사드리는데 다들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그날 되게 많은 자신감도 얻었고 앞으로 좀 정치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아니 근데 왜 되었어요. 컨텐츠를 정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뭐 컨텐츠 다른 것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회공헌도 해보고 뭐 투표 동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커플 계정도 한번 해본 적 있었고. 헤어졌어요? 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아 지금 반지 보니까 근데 뭐 두 명이에요? 멋이에요. 멋이에요. 두 명 같은 소리는 저한테 되게 예민해가지고. 나한테 안 예민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컨텐츠 하다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정치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컨텐츠로 삼기. 왜냐면 정치를 컨텐츠로 삼는 순간 친구들도 제한이 돼요. 저 지금 저를 차단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유대학을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배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 이후로 아 내가 더 이상 정치를 주제로 삼는 걸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란 뭐그 저는 일단 계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전공이 뭐예요 혹시? 저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 번도 전공을 이렇게 얘기한 적 없었는데 네. 예술 경영 전공입니다. 한예종이구나. 예. 국정원? 예, 국정원 건물 쓰고 있고 얘네 국정원 안기부. 네. 신이문. 네, 맞아요. 하경 씨는 어쩌다가 정치에 관심 갖게 됐어요? 사실 정치라는 게 다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일환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정치를 그냥 관심만 있다가 그냥 관심 가리지 말고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뉴스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딱히 크게 없어요. 보통 제 주변 또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때 뭐 조국 사태라든가 부동산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많이 관심을 가져오는데 저는 어떤 그런 큰 사건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보수주의가 조금 더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21년도 9월에 가입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정당 활동은 안 하고 정치 고관여층 이 정도 레벨에서 그냥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작년도 아마 이맘즈음에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모집한다는 공고를 봐서 그때 그냥 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서 면접 봐가지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대변인이랑 부위원장 직접 받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사실 처음에는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거나 아니면 큰 사건 때문에 내 세상을 바꿔보겠어 이렇게 오진 않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정치학교가 먼저예요? 아니면 입당이 먼저예요? 그게 시기가 되게 청정학 출신이에요? 네. 청년정치학교 국이였죠? 부회장이고요. 청년정치학교는 제가 작년 말에 들어가서 올해 초부터 한 6, 7월까지 했고요. 국민의힘 입당은 21년도 9월이니까 훨씬 전이구나. 네, 훨씬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약간 옷 스타일이 항상 일정한 것 같은데 그 넥타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는 옷이라는 게 뭐 어떻게 입든 뭐 사람 자유이긴 하지만요. 예. 조금 제가 옷을 좀 단정하게 가지런히 좀 빳빳하게 입어야지 제가 조금 더 주의력을 안 잃고 조금 더 집중해서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부러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블라우스를 입잖아요. 셔츠랑 넥타이보다는. 근데 네. 그거 고집하는. 이게 조금 더 가지런해 보이고 저 스스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규 씨한테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처음에 왔을 때 두 분이서 5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말고 저희 금요비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두 분이서 저는 원래 피해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박격포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아이스 베이킹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군대 가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망각이란 게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왜 어쩌다가 시작됐지? 저 고3 때 나는국대 다 나갔었죠. 거기 왜 나갔어요?
솔직히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휘황찬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데 저 사실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나갔어요. 그때가 수시 마지막 기말고사 보기 2주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서울 재보궐 국민의힘이 이기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 선출되고 이럴 때 이거 잘하면은 왜냐면 그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암흑기였잖아요. 보수 정당이 역대하는 선거마다 다 깨지고 근데 어쨌든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첫 일성으로 했던 공약이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기말고사 한 2주 앞두고 공부를 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논평을 신청하게 됐는데 잘 붙어서 8강까지 가게 됐고 그 이후에 뭐 기조연설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고3 때인가 그럼 그게? 그렇죠. 고3이죠. 그럼 나 고3 때 보통 그런 게시물 자체를 보질 않잖아. 저희 학교가 제가 국제고 인천국제고를 나왔는데 특목고라 원래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급식실에서 보통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핸드폰을 뺏어가서 금요일 밤에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 기숙사라서? 네. 모든 미디어가 차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청와대네 청와대. 급식실에 틀어져 있는 YT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자유가 없는 학교네. 사실상 그렇죠. 네. 인천이잖아. 마개야 마개. 저도 인천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 출신.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중심부인 부평에서 20년 나고 부평이에요? 또 궁금한 게 그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대통령. 정치 쪽 뭐라고요? 대통령. 대통령? 네. 언제쯤? 왜? 왜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고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단 대통령 되면 나 뭐 시켜줄 거야? 기자님이요? 감옥 보내야지. 에버랜드 구속시켜야지. 체포하고. 시끄러워. 조용히 하십시오. 근데 기자님은 네. 에버랜드 취직시켜주세요. 저. 근데 그때 제가 대통령 되면 대표적인 반대쪽 언론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반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쨌든 대통령 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전 진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 세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지금이 고점이에요. 지금이 최전성기.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듯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는 보기에는 AI 시대 우리가 뭐 하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지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 논의되고 있는 정치를 보면 그런 고민들이 전 거의 없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시작되고 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투자하고 뭐 하정우 AI 수석, 배경원 과기부 장관 이런 분들이 등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원래 대통령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 안 하고 싶었다는 게 다 깜빵 가는데 뭐 대통령은 깜빵 가는데 대통령을 굳이 왜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자기가 정치하면서 만들었던 계파가 많았고 그 계파들을 위해서 사실 대통령이 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는 저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고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저는 강하게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을 꿈으로 삼고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정치적 행복 그리고 발언들 비전을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천조로 훌쩍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20대니까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내다가 거의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권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전 국가부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큰 영향력을 나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몇만 명이에요? 지금 팔로워가 4만 명인데 한 달에 조회수가 7천만 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것 좀 올려줘요. 우리 PD들 보고 있냐? 뭐 그래서 여기 출연하는 거 쇼츠 올릴게요. 정민철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이제 10대, 20대들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 가지고 있는 게 국가부채가 맞아요. 근데 일단 국가부채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적 완화,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 때 쌓였던 국가부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저기 부자 감세하고 그리고 세수결손 난 거 기금 아니면 그 또 국채로 해서 채웠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서 정부를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16조 원 국채 발행해서 민생지원금 뿌렸다고 뭐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한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미국부터 봐야 돼요. 그럼 이러면 또 뭐 기축통화국 얘기를 왜 하냐라고 댓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만들어서 지금 미국도 국채가 1시간에 몇 조씩 늘어가는 거? 이게 좀 부정확한데? 어쨌든 거기도 국채가 압도적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국채를 줄이겠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더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냥 그 국채를 녹여버린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경제를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글로벌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정부만 재정 건전성을 챙겨라. 갑자기 뭐 지금 과학기술 빨리 이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기업들 지원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금 쓰면 안 되고 국채 갚아야 되고 빚 줄여야 된다? 저는 이 방향성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미세먼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중국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세먼지요? 네. 그건 중국한테 뭐라고 해야죠. 맞네. 일단 중국한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노력할 건 노력하는데 중국한테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궁금한 논리를 거 보려고 하나만 했어요. 더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그 이른바 협중 시위라고 지칭하는 그런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주 주제인데. 다음 주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자유대학이 다음 주에 나와요? 응. 이거 나 그럼 제가 민주당에서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지적하지 않을 부분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 전체에 일으킨 해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의힘과 여당의 통칭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해악을 끼친 건 많아요. 줄탄핵시키고 이런 것들.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1,400원 넘으면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는 순간 나라 망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면 1,440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금리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정부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이재명 정부에게 완화해서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저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면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처음에 성남시장 당선돼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 도정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 작업들을 할 때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어떤 행정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글자가 있다고 하면 관치행정이에요. 모든 걸 국가가 주도하고 모든 걸 관이 나서서 해결하면은 시장의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그게 먹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시정을 할 때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도정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먹혔어요. 먹혔죠. 왜냐하면 먹힐 수밖에 없는 금융 상황이었고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던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이 실태가 달랐기 때문에 먹힐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그런 기조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럼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근데 트럼프도 지금 국가자본주의 하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랑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지. 미국이랑 우리나라 비교하면 안 되죠. 기축통화국을 아까 배제하고 말씀하셨는데 기축통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인상했을 때랑 그쪽이 소위 얘기하는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이걸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고 미국과 1대1 비교가 일단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그대로 그때 비판했던 잣대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모순이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한번 하고 개혁신당에서 한번 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뭐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쓰세요. 대신에 효율적으로 쓰면 됩니다. 소비 쿠폰 집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금 쓰면서 포퓰리즘적으로 하지 말라. 저희는 이런 취지였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연금 개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논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싸우는 거 말고 그냥 청년 세대로서 그냥 이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념을 막론하고 우리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가 분노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안 다뤄져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보험료를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끝에 27년 만에 연금개혁이 됐다? 이거는 성과고 이것 자체는 우리가 나름 박수는 칠만한데 우리가 이거를 박수를 치다가도 어딘가가 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았을 때도 보험료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소득 대체율을 한 번에 확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하려면 9% 최소 9%는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했죠. 4%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까지 3%를 함께 인상해서 실질적으로는 2.5%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 뭐 너무 싸워가지고 그냥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가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최근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야합에 가까운 합의를 맞아요. 해가지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분께서 앞으로 더 오랫동안 정치를 해나가시겠지만 네. 지금 젊은 세대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다들 시위 안 했어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세대예요. 그때 야합 그거 딱 보고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썼거든요. 이 개새끼들이라고. 네. 이러면 되냐. 네. 진짜로 제가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고 썼는데 아니 어린 친구들이 예전 같았으면 등록금 가지고 등록금 뭐 20만 원 올렸다고 네. 폭동 일으키던 애들이 왜 다 가만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등록금을 20만 원 올렸다고 폭동 일으켰던 세대도 지금 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때 보통 이제 분기탱천 하잖아요. 저도 이 연금 개혁 당시에 되게 그걸 비판하는 컨텐츠 그 당시에 많이 만들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따졌어요. 저도 하경 씨의 발언에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이건 세대의 문제라서.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좋아요도 안 눌리고 댓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 컨텐츠 똑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만들듯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심도 깊게 다뤘고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 뭐에 관심 있어요, 젊은 멸공. 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 멸공에 관심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아니, 그거는 너무 멸공, 약간 멸공에만 그런 사람들도 꽂혀 있긴 있잖아요. 한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못하는 거 아닌데.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 경제라든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별로 아니 관심이 약간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야 이거 한번 들고 일어나지 이런 무브먼트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개인주의 세대라. 그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코로나 아니 근데 한예종이라 조금 더 진보적이고 왜냐면 그 맨날 이대랑 싸우고 뭐 대학원 때문에 맨날 쌈박질 하는 학교잖아. 맞아요. 쌈박질 못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정기 받은 학교라서. 네. 아니 한예종은 교내에서 되게 많은 문제제기 있었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뭔가 집회로 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 집단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시간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잘 안 되는 세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집회가 아니라도 온라인 콘텐츠에서라도 분노하고 댓글 많이 달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그럼 그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온라인에서조차 공론화가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 분석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실 정치인이 뭐 아젠다를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요즘 정치가 이끌어가기보다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오는 것에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약간 슈퍼챗 시스템이지. 근데 반응이 안 와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나? 없더라고요. 딱히 아는 애들, 정치권에 있는 애들 말고는 못 봤어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금개혁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에 있는 구조개혁, 모수개혁,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것들. 그러니까 쉬운 멸공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멸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민철님을 욕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거니까요. 그걸로 10대와 20대 모두를 우리가 극우화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권에 있지 않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연금개혁이 문제가 있는 건 많은데 정확히 어떤 거지?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지? 해결책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모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의 청년과 지금의 청년 비교하면 과거가 수백만 배 훨씬 더 어려웠죠. 이건 인정을 하고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선진국에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축적한다든가 내 집을 마련한다든가 혼인과 출산이라든가 이런 나에 대한 문제마저 조금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저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뤄두자.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한 거 아닐까? 연금이라고 치고 그럼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디 살아요? 저는 지금은 안산에 거주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부모님 댁에 살아요? 아니요, 독립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 드리자면요. 이거는 뭐 청년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아니요, 잠깐만. 잊지 말고 내 공공주택 내놔. 이런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원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이 그냥 비싸졌잖아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집 못 사야겠다. 집 못 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보통 어때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11호 부동산 대책 보았을 때도 사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호제랑 삼성규제랑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거 근데 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이렇게 수요 억제책 했다가 망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예술계다 보니까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개빡치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좋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이랑 이재명은 누가 더 좋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하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했던 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면서 586 운동권 세력이 하고 싶었던 뭐 옛날부터 공부해오던 토지공 개념이나 아니면 뭔가 수요 억제, 되게 재개발 막 다 막고 이런 정책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이해를 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공부해왔던 정책이었으니까 했어요. 근데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 국민들이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때 코로나 양적 완화로 부동산 폭등 시기가 한번 올 때 그거는 사실 글로벌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랑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급격하게 나타난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요즘 컨텐츠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이 기준금리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뭐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보통 미국보다 더 높게 올리고 만약에 너무 미국이 높게 올렸으면 살짝 역전돼서 한 4점 후반대까지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3.5 기준금리로 동결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서울 부동산 기득권을 지켜준 거예요. 서울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가 오는 그 상황을 지켜준 거잖아요. 기준금리 못 올린 게 솔직히 서울 부동산 영끌에서 산 사람들 다 파산하고 아니면 막 갑자기 서울 부동산 그 이자 못 갚으니까 그렇죠. 매물들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한 거고 둔춘주공 PF 사태 때도 그거 둔춘주공 미분양 사태 날 뻔한 거 국가가 모든 정책 다 해서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윤석열 정부도 그러니까 폭등 시기가 있었으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락 시기도 있는 거고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기 오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할 수 있는 걸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보다도 폭락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막아줬잖아요. 그러면 서울 부동산은 불패다. 이 신화를 또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분노는 청년 세대들이 안 느끼나? 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수요 억제책 했죠? 6.15 정책인가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했어요. 그때 정책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 대책 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서울의 집값, 굉장히 높은 집값을 지금보다 냅두면 서울 부동산 불패니까 무조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영끌에서 전문직들 다 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리를 잠깐 한 1, 2년 동안만 아니면 단기책으로 참아봐라. 그리고 그 상황 동안 우리가 공급 계획도 다 구축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시장 증시시장에도 저기 그 밸류업 정책 해가지고 꼭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시장인 것도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그 모든 자산이 80%가 부동산을 쏠리는 이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서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처럼 금융자산에 더 그 비중이 강하게 가는 이런 문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책이 나온 건데 왜 꼭 지금 당장 토어제, 지금 당장 대출 규제했다고 이거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분노하고 뭐 부동산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분노하면서 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서울 부동산 불패시나 만들어진 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저는 이 모순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해서 내놓으라 할 해법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지금 70% 가까이 되죠. 재산 비율로 따지면은 그 부동산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제도적인 결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집 사기가 어렵죠. 그리고 서울 불패신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울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한 20-30년 돈을 벌었을 때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할 텐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영끌에서 산 놈들 너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참아봐 라든가 아니면 대출 못하게 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한다든가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수요 억제 일변도로 가자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이. 공급 정책도 같이 준비를 수요를 억제시켜놓고 나중에 공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건 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개인의 자유를 뺏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저도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제발 시장에 맡겨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맡긴 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랄 거예요. 그 시장에 맡긴 거예요 그게? 둔촌주공 PF 터지는 그 부실 사태를 정부가 모든 정책과 금융으로 막아주고 돈만 막아준 거잖아. 아니 그때 정책도 다 풀어줬잖아요. 그 둔촌주공 미분양날 사태니까. 네. 그때 알기로 피해자가 많아질 거니까. DSR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게 왜 피해자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하는 게 왜 피해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의지로 투자를 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끌에서 집 샀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근데 기준금리가 미국이 5.5까지 올리니까 이태원 사고 난 거는 이태원 가네들이 문제고 세월호는 세월호 세수학여행 가네들이 문제잖아요. 그거 왜 보상해줘요? 아니 이태원 어때? 이태원 관계 제가 이태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 안 해도 되지 사실. 그러니까 제 말은 선택적으로 그거예요.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요거는 도와줘야 되고 표가 될 때 도와줘야 되고 이건 안 도와줘야 되고 요렇게 된다는 게 문제고 PF를 그때 갔던 거는 여기가 망하면 우리나라 건설사 전체가 다 망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자유의지로 가야죠. 건설사들이 왜 그때 줄도 서네요? 근본적 경영 판단 악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영을 잘못해왔으니까 줄도서는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 자체가 근본적 함정들이 있었으니까 그 둔촌주공 PF 부실 사태도 나왔던 거고 그럼 그게 터져버리면 뭐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막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괜찮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비이성적인 서울 부동산 집값을 잡아오겠다고 정책하는 건 그건 왜 또 자유의지를 반하는 잘못된 짓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시장에 맡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시장에 맡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라. 공급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 공급해가지고 집값 안정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요 억제하지 말고 공급 확대해가지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니까 아무 정책하지 마라. 무책임한 말도 소리인 없습니다. 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4년이었었잖아요. 응? 대통령이 오세훈이었어요?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 4년에 서울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장 4년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3년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동안 뚜렷한 공급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수요 억제책 나왔는데 형 공급 계획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왜 수요 억제하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 대책이 뚜렷하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한테 와서 뚜렷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지 니네 왜 수요 억제책만 하냐?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 가지고 너네는 뭐냐라고만 적절하지 않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시기를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대책에 그렇게 수요 억제를 할 거였으면 공급도 병행을 했어야 되고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에 했을 거였으면 제대로 했어야죠. 다른 질문하다가 이제 남탓 대결로 갔는데 그걸 말고 자 근데 이제 원래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이재명이 왜 좋은가, 대통령이 왜 되고 싶어 네. 했는가, 정치하면 맞아요. 뭐 하고 싶은가. 멀리 왔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재명이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물론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2, 3년, 3년, 뭐 4년, 5년 정권 이후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 정책이 어떻게 결과 나올지 제가 무슨 영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 억제책 뭐 이런 것도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만들어 놓은 되게 오염된 인식이잖아요.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 자체가.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수요 억제책을 하고 증시 시장을 밸류업 해주고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공약하고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지금 10만 전자가 다시 돌아오고 코스피가 4천을 그냥 뚫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야 내가 서울 부동산을 사야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스피를 사도 뭐 우리나라 기업주들 사도 가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정말 선진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대한민국에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공산화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요 여론이 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맞춰서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 뭉개버리고 이재명 정부 공산화하고 있다라는 선동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각 정당끼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네. 대통령 하고 싶다. 네. 지금도 어쨌든 공산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적인 예외 지역에 한해서 핀셋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경기도 12곳이랑 서울 전역에 토허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우리 집을 사고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게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아니라 디폴트 값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한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이재명 정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핀셋으로 뭔가를 이렇게 찝어냈는데 왜요? 그러니까 예외 지역 같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걸 왜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지정? 잘한다며. 왜 지정해야 돼요? 토허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신작 같은 경우에도 개입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조금 제한시키자, 좀 약간 억제시키자 할 때 필요에 한해서만 약간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디폴트 값으로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정을 할수록 올랐잖아요. 지정을 할수록 오르고 국가에서 여기는 오를 곳이니까 여기를 사라 하고 공인이 인증해 준 거 아니냐라는 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처럼 서울 전역 12곳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수도권 모든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 몇 군데는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하지 말라. 과거에 강남 3구랑 용산구에 원래 지정을 했었죠.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그걸 풀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그 시장의 반응을 보았을 때 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합리적이냐가 잠깐만 나도 궁금한 게 부동산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세계적인 대도시 도쿄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지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지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든지 하이엔드급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니즈는 있거든요. 뭐 맨하탄 같은 경우, 도쿄 같은 경우에도 뭐 캄보디아도 있지. 미나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토지 무슨 허가, 제한 이런 걸로 이거를 규율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한국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토허제가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토허제를 그렇게 전역으로 푸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우리가 국가가 통제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키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건 너무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건데 본론적인 얘기 하려고 사실 이걸
사실상 우리가 뭐 자유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고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 아예 안 매기고 무조건 다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지원도 하고 필요할 땐 제재도 하고 제재가 과해서 문제이지만 또 규제 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프라만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서포트 차원에서의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 그 규제라는 게 아래에서 받치는 거지 위에서 억누르는 이런 거를 저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뭘 하고 싶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멀리 왔네요 우리가. 아니 곧 돌아온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취지예요. 저희는 제일 궁금해서 세 분은 뭘 모르겠어요.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정치를 하고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고 싶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대통령 나왔잖아. 전 대한민국을 문화예술경제강국으로 만들고 싶고 5천만 대한 국민의 문화시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통령도 있을 거고 다른 것도 있을 거고 그냥 그 시기에 제가 가장 잘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규 씨는요? 전 사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일단 변호사 하고 싶습니다. 로스쿨 가겠다고?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면 지금 임승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현타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일단 임승호 루트를 타는 게 제일 최종의 목표다. 아 임승호 루트. 저 약간 개혁신당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곱게 자란 젊은 애들? 네, 약간 송도 애들 반골 기질 있고. 누가 반골 기질 있어 거기? 개혁신당 늘 반골 기질. 얼굴은 있지 반골 기질 다들. 이준석 대표의 그 반골 기질에 끌려서 다들 입당한 거 아니에요? 허은하의 반골 기질을 또 모르는구나. 알죠. 저기 대통령실도 가셨는데 저는 김민규 대변인이 저기 대통령실 안 따라가나 그랬어요. 여기 허은하 당대표 대변인이었잖아요. 아이고. 모르는 분이에요. 흑역사. 모르는 분이에요. 연락하셨어요 혹시 최근에? 영전은 축하드립니다. 영전도 아니지. 그 당 대표에서 비서관 갔으면 내려간 건데.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된다. 최근에 이거 아무도 안 봐 어차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 조용히 해 그냥 얘기해.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 결혼하셨거든요.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허은하 대표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가처분은 걸려 있고 법원은 판단은 안 내렸는데 그랬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살짝 껄끄러운 상태였어요. 누구랑? 저랑도 그렇고. 아 진짜? 개혁신당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나가셨으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사하면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뭘 한 소리 들어?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가서 아이고 대표님 요즘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허은하 대표님이 눈빛이 싹 바뀌더니 본인 때문에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 네. 저는 완전 양아치잖아요. 바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문자 보내서 저희 방송 나와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보내셨어요? 당연하지. 답변 왔어요? 당연히 옵니다. 허은하 대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뉴스캐비넷 방송에 한 5번째, 6번째 정도 게스트였어요. 그럼요. 네, 그때 이제 그때 이기인이 우리 전화 안 받을 때 허은하 대표님은 딱 전화 받자마자 와주셨어. 그래도 우리한테는 의리가 있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 겁나 달리웠다 최현민. 아니 근데 딱히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별로 안 들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늘 재밌네요. 근데 서로 쌈박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다 핸드폰을 좀 뺏었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험지잖아. 어떻게 보면 매일 개험지잖아. 근데 험지를 올 때 뭔가를 준비해서 오고 당신들에게 막 많은 수치 무슨 뭐 어쩌고 금리 뭐 어쩌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인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수치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얘기하는 방향으로 우린 계속 갔거든. 그러니까 뭐 수치 틀리면 아예 사람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가는데 다음번부터는 이야기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다 잘못하지, 잘못한 게 다 있는데 뭔가 앞으로 가는 방향성과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대를 20대로 살면서 어떤 게 불편한지를 사실 나만 해도 지금 20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수요일마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끝나기 전에 궁금한 게
안 끝낼 거예요. 1시간 더 할 거예요. 네. 아니 뭘 1시간 더 해. 집에 가야지. 저 지금 체력이 다 알아가지고. 근데 20대 저도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요즘 20대들은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집 살 생각 안 하죠. 그건 30살 정도 돼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살 수 있겠다. 사실 어렵죠. 집 꼭 서울에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도시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요? 서울 석관동이요. 그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아니요. 돌림 뺐어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알았어요. 왜 물어봐요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제일 고민인 건 아니 진짜 AI 시대 사실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되게 유튜브에서 그런 학자분들 아니면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10%가 되래요. 아,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네. 그 일에 가장 잘하는 10%가 아니면 그러면 그 직업으로서의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아예 그러면 이제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뭐 저희 대통령이 기본소득 줄 텐데 뭐. 근데 이제 기본소득도 샘 알트먼 챗GPT를 만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 몇십 년 뒤에는 그걸 이제 논의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뭐 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갔고 공부를 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것들을 AI가 더 잘해요. 그래서 그 로스쿨 시험도 AI가 더 잘 보죠. 민규가 더 잘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전혀 없는 거? 이게 저는 진짜 좀 국회 아저씨들 다 지브리 필터 해가지고 맨날 사진 올리고 앉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거 올리고 그러니까 GPT를 과연 우리보다 잘 쓰나? 또 모르겠는 분들이 과방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는 고민이죠. 최민희? 네, 최민희 위원장님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하시죠. 네. 나는 20대들 너무 무서워 약간. 네. 하영 씨는요? 두 분도. 네, 저도 뭐 제가 20대를 전반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저도 민철님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뭐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자금 축적이라든가 결혼과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하나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통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전반적인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건 팩트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을 때 어떤 걸 쟁취함으로써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좀 이런 희망은 존재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AI 문제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전 솔직히 방송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래요? 젊으니까 친구들이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스쿨밖에 솔직히 얘기하면 별 생각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되든 어차피 말든 로스쿨 빨리 변호사 되면 엄마한테 집 받으면 되니까. 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하는 고민이 그냥 진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어쨌든 경제학과긴 한데 저도 문과니까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로시행이에요. 저 로시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로스쿨, CPA, 행시. 맞아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로 문과들은 진로가 결정이 난다. 고시구나. 3대 고시. 네. 근데 그래서, CPA 내가 솔직히 요즘에 저도 친구들 회계사들 되게 많은데 챗GPT나 AI 얘기하면서 이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컨설팅 그쪽 아니면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다 고점이에요. 고점.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AI 가끔 쓰는데 지금이야 좀 기능이 좀 부족해갖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꾸며내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맨날 입만 벌리면 진짜 한 3번 나는 절대 안 써 기사 쓸 때 챗GPT. 그래요? 난 그림만 그려. 그쵸. 그림 트럼프 자주 그려줘, 그리시더라고. 시진핑 그려줘.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자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AI 빨리 기자 업계에 최대한 빨리 이제 도입이 돼서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AI가 나처럼 어디 이렇게 몰래 들어가고 이런 거 못 할 거거든. 그러니까 AI는 그 최영민 기자 같이 재판 받고 이런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리고 AI는 일단 훔치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나랑 이동재처럼 어디 가서 훔쳐 갖고 나오는 이런 범법자들은 저 훔친 적은 없어요. 범법자형 기자들. 네. 근데 안 걸리면은 뭐 괜찮지. 근데 범법형 기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과도 좀 있고 깜빵 다녀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AI를 되게 반깁니다. 그렇죠. 제발 와라. 기자님도 상위 0.1% 아니세요? 저요? 얼굴로요? 아니면 뭘? 기자업계. 예? 기자업계. 저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으시잖아요. 전 유튜버와 기자 그 사이에서 네. 계속 줄타기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죠. 하위 0.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을 좀 듣고 싶어서. 근데 하경 씨는 고민 또 뭐 있어요? 개인적인 고민 말씀하시는 아 당연히 여기 무조건 개인만. 저희는 공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사예요. 사신 방송이에요. 모든 게 다. 공이 아니라 사를 추구하는 금융위대 무조건요. 위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하면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한 지금 달에 용돈 얼마예요? 용돈은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마술사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술도 하고 또 내일 모레도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신체 분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했죠. 지금은 노쇠해져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남자 꼬실 때 마술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남자들은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아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네. 용돈 받아요? 제가 벌어서 제가 생활비를 드려요. 민주당인데?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 굉장히 중시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862 아저씨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내놔 아저씨들이랑. 잘 내놔를 요즘 외치는 민주당이 계세요. 민노총도 그렇고 뭐 많지. 그쪽이요? 많지.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저는 대진년 안 좋아해요. 네. 오늘 일부러 약간 우파 유입하려고 여기 약간. 아니요, 저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저는 민규 같은 친구들 좋아해요. 저 완전 지금 기득권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근데 로스쿨이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그럼 요즘은 그냥 그 어떻게 취직할까 그것만 고민한다고? 어쨌든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아까 막 이렇게 열도 올리던데. 네, 아니 둘 다 커플 티 입어가지고 커플로. 제가 그러네. 근데 한동훈 좋아해갖고 한동훈 스타일로 저거.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네. 저희 선배님이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요즘 남캠 BJ를 시작했는데 먼저 남캠 BJ 하고 계시는 한동훈 선배님. 뭐 유튜버를 지금 안 하는 정치인들이 있나요? BJ? 나도 네. 뭔 말인가 했네. 저도 요즘에 스튜디오 해놓고 혼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미드필더 월드컵 저도 이렇게 한동훈 선배님 따라해서 하려고. 뭘? 미드필더 월드컵.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님이 그 축구 선수들 월드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반응 되게 좋았어요. 막 축자랄이다 보다. 그래서 저도 카피해가지고 그런 거 BJ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까 BJ 뭐? 남캠 BJ 선배님이시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한동훈 대표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요. 조롱하는 건 그렇다고 하경 씨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분의 민심, 저는 정치라는 게 어쨌든 민생을 챙기는 게 제일 1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왜 민심이 항상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이동재는 왜 안 챙겼을까요? 뭐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민심을 챙기는 건데 그 민심이라는 건 조금 더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정치인분들 모두 훌륭하시는데 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그 본인의 소명 의식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민심을 잘 읽는데 선거는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총선 패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면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실에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때 뇌물수수 논란은 그 전 나중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그때 용산발 리스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사설을 통해서 이미 총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럼 김포 서울 편입은 왜 얘기한 거예요? 저도 뭐 김포 서울 편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냥 그거는 뭐 저마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대표의 타당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공천 그냥. 지난번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뭐 총선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안에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아니,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공천이 느낌 전반적으로 어땠느냐? 공천되신 분들이 어땠느냐? 그 과정은 어땠느냐?
뭐 공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당시 어떤 당적을 가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내부 사항을 통해서 2021년에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으면 작년이면은 공천 때 있었죠. 아닙니다. 그 총선 때는 제가 직책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적은 갖고 있었잖아요. 뭐 책임 당원으로는 있었고 제가 내부에서 어떤 뭐 당직을 맡는다든가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든 공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탈락하신 분들께서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부 잡음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행사 했던 거에 비해서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예지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비례대표를 2번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원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아예 바뀐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외로 비례대표 시스템이라는 게 정치에 입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스카우트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 그랬을 때 비례대표를 한 번 했으면 조금 손쉬운 지역구에도 물론 김예지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활동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지역구로 간다든가 순번을 좀 늦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전 제가 한동훈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이 정치인들 중에 가장 민심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정적인 일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심하게 세우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계엄정국 이후에 왜 한덕수 총리랑 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 이것부터 일단 민심을 전혀 못 읽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총선 때도 한동훈 대표가 사실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스마트하고 윤석열 정부랑 합을 맞춰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그런 정치적인 족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것이라는 게 뭐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하겠다 이런 거 해놓고 전국에서 다 털리고 나니까 근데 금정구청장 건졌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분의 인격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정치인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 지금 먼저 정민철님 스케줄이 있었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제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뭔 글씨인지 응? 예. 이거? 네. 그 국정원에 있던 차장님 글씨야. 네. 아 진짜 태워다 준다고? 네. 아 그러면 가시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았고 인사. 아니 하고. 이거에 대한 더 예. 화끈한 건 다음 주에 심재영 군이 또 자유대학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젊은 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그 뭐 윤어게인 뭐 그다음에 재밌겠다. 뭐 반한 뭐 가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그 밈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지 뭐 장계 부계 머리 이렇게 포마다신 그분 심재영. 장계 부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젊은 세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최우민 기자의 갑작스러운 기획으로 저희가 하게 됐고 약간 두서도 없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떤 내용 많아? 악플이 많아? 뭐 우리에 대한 욕도 좀 꽤 있고 뭐 그러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주로 정민철 씨 욕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훈장이라고 근데 댓글 보면 여기에 집중을 못해.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진 않았어요. 한, 그래? 한 90% 될 줄 알았는데 하경씨 점유율도 좀 높더라고. 그때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댓글을 굳이 보지 마요. 왜냐면 내가 내 말하는 거 보더라도.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나야 이제 그 다 의견을 봐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약간 두섭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방송 하다 보니까 오늘 최우민 기자가 주제 없이 그냥 가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젊은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고 뭐 저도 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도 저희가 이제 저나 최우민 기자도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